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재난방송 현장 리포트 날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다뤘던 이슈 중에서 산업재해를 종합정리한 스페셜 편을 준비했습니다. 산업재해는 대표적인 사회재난이자 인재로서 올해 10월까지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만 500명이 넘을 정도로 반드시 막아야 하는 대형 재난입니다. 현장 리포트 날에서는 지난 10월 20일과 10월 27일 2주간에 걸쳐서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과 대책부터 우리 지역 최대 공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문제점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난 방송들을 요약 정리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10월 15일 국내 가장 큰 제빵기업의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무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m가 넘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는 작업을 하던 도중 배합기 내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경찰 수사에 따르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고 기계의 총 9대 중 7대는 뚜껑이 열리면 자동으로 꺼지는 방호 안전장치도 갖춰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직원 한 명이 기계에 손을 끼이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5년간 같은 공장에서만 사고가 37건이 있었고 그중에 이번 사망사고와 비슷한 유형인 끼임 사고가 15건이 있었어요. 기계는 아직 당장 바꾸기 어려우니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끼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하는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교육 받았다는 서명만 해라라고 해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조치만 만들어 놓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망사고를 불러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이후에도 다음날 공장을 가동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320명. 지난해 대비 5.9% 감소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데요. 특히 업종별 사고 유형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떨어짐 사고가 43.2%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끼임 사고가 29.3%를 차지했습니다. 추락과 끼임 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고용노동부가 7,5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45%에 달하는 3,385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는데요. 여전히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인 상황.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요. 이번 사고도 그렇고 이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사고가 좀 반복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2018년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그 유명한 김용균 사고인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휴대폰 선전등을 이용해서 저렇게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안전 덮개가 없는 현장에서 벨트 컨베이어에서 저렇게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고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전 덮개라든가 기본적인 보호 울타리만 있어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네, 이거는 2021년 4월에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평택항에서. 그렇죠. 네. 작년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모라든가 안전장치도 없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자기 저 현장에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라든가 전문성이 없이 지금 보시면은 저게 작업 장비가 한 300kg 정도 되는데 네. 전혀 교육이라든가 네. 되는 거죠. 사실은 저런 현장에서 안전 교육이라든가 전문성만 조금만 있었고 또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만 있었어도 저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정말 안타깝게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죠. 저거는 이제
세종시에서 제지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인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보통 하나당 한 300kg 정도 되는데 네. 저런 경사진 곳에서는 아무래도 작업에 안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기 같은 경우는 미연에 자꾸 사업주에게 위험하다라고 했고 또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도 없었거든요. 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이후에도 작업자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슬픈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다시 진행이 저 좀 되고 영상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한마디로 해서 안전 불감증, 안전에 대한 의식 인식 부족, 그리고 전문성 부족, 끊임없는 반복된 원래 안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의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 콩나물 시루처럼 물이 흘러내리지만은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된 교육,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반복된 슈팅을 하는 것처럼 안전 교육에 대한 이렇게 심하게 교육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참사가 사실 반복되어 왔고 또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의 원인은 뭐라고 좀 분석하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노동자의 안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불감증 그리고 전문성, 이 사고가 미연에 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충분히 그 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사용자들의 어떤 안전의 의식이나 인식이라든가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저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외국의 안전 관련된 법제도를 철저하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 뭐라 했습니까?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첨단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한 재난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만큼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야 되는데 일본이라든가 선진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은 고도화가 됐지만 안전에 대한 사망률이 너무나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일본보다 한국이 거의 2배 정도로 더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일본이 더 첨단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재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더 사망률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로 더 많은 거죠. 네, 경제 발전에 비해서 이 산업재해 건수가 좀 꾸준히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불안정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심지어 어떤 구간에서는 좀 증가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많은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건설 현장의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가 꼽히는데요.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입니다. 5원짜리 공사가 진짜로 80원, 실제로 시공 단계 가서는 50원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받은 사람도 이윤을 남기면서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루하루가 다 돈이기 때문에 공기 단축이 필연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안전이 혹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 따지다가는 자기가 다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그것들을 다 뒷전으로다가 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 전국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은 815명, 1인당 2,600곳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합니다. 노동자 수로 치면 1인당 2만 5천 명을 맡아야 하는 상황. 2016년 7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12주간 주당 52시간 일한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을 지원하겠다는 보도에 검토된 바 없다며 오히려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감리제도, 노동자의 안전불감증, 노사 갈등 문제 등 현장에 만연한 문제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법적 제도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 한국의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 의지는 어느 정도인 걸까요? 네, 빨리 하면 좋죠. 또 돈 아끼면 좋고요. 근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안전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된 뒤에
예, 그 뒤에 일어나야 되는 조건들인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사고가 대부분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 사고의 한 90% 이상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위험에 외주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산업재해 현장의 사망률이라든가 사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원청업체의 보험 수가는 약 9천억 원 정도의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묻지 못할 형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우리 건설 현장 또 산업 현장의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불법 하도급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전사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중시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인본주의적인 입각해서 생명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윤 추구도 당연히 좋지만 이 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조금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현장 연결 준비했습니다.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현장인데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또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취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이곳에선 도시철도 2호선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하철이 달릴 콘크리트 바닥과 내부 뼈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공사 특성상 어두운 지하에서 이렇게 높은 골조를 쌓아 올리는 만큼 사고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큰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관리단 문형식 이사님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님 먼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안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공정이 가지설 및 구조물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수 작업 시 추락 및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구조물 공사 벽체 시공 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근로자의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현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광주 도시철도 안전관리실하고 합동으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일같이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당일 작업 사항에 대해서 확인 후 안전법규 준수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시공사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공사 착수 전에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도시철도 2호선 현장의 경우에는 그런 안전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현재 여기 한라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사공구 현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착공 이후에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좀 어떤 점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근로자 스스로 안전법규를 준수를 해야 할 것이고요. 저희 건설사업관리단이나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서 안전법규 시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매일같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 및 관계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무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대해서 안전법규를 준수한다면 준공 때까지 무죄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는 문형식 이사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 2호선 현장 공사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직접 건설 현장의 현장 관리자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들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일단 설명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사고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좀 쳐주고 싶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건설 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약 8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 건설 현장에
걸조공사라고 하는데 걸조공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없으면은 공사가 아직 되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대해서 관련된 법제도를 외국인들한테 제대로 숙지를 시키고 교육 훈련을 시킬 것이냐 제대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특히나 소규모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광주시에서 현장 점검을 하라고 해서 그때 겨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신나통 옆에서 외국인이 담배 피우고 있는 것을 내가 봐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위험하잖아요. 정말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재난 안전에 대한 ABC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서 제대로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련된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안전을 제대로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매우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20대, 30대의 전문 이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건설기술진흥법 이런 법들을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 평균 되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리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감리 제도가 아무래도 그 비용이 그 급여 체계가 아무래도 일반 건설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광주시라든가 건설 회사에서 리타이어 하신 그 정년하신 분들이 네. 제2의 어떤 직장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감리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의 어떤 소명감이라든가 사명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복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건설 현장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보다 우리가 1.5배 사망률이 높고요. 네.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3배 정도, 영국에 비해서는 약 9.1배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참사를 막기 위해서요. 올해 1월부터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10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개선해야 되는 점이 좀 나왔는지 저희가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2018년 대한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영균 씨. 그런데 법원은 올해 초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가 법원 판결에 절규하는 사이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내 최상위권을 오랜 시간 유지하며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 김영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과 손해배상 등 기업에게 직접적인 산업재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기업 최고 결정권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질병 포함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142명. 5년간 한 해 평균 2천여 명이 사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망자 수는 크게 줄지 않은 건데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혹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2020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1%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건설업 사망자는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다루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중대재해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소규모 현장까지는 지금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현장에 실질적으로 그 라인상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 여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문화 정착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법안 발의부터 시행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였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는 개정에 대한 논의가 또 이어진다고 해서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와 계신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명의 젊은 청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다들 뭐 알고 계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그냥 천으로 가리고 그 옆에서는 계속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고 했었던 그 해당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을 시키려고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휴가를 허가하는 이런 사업장의 태도로 과연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산업재해 추방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목표가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업 문화의 대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법이 시행된 지 10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를 좀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법의 그 입법 취지, 도입 취지가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법이 시행되고 나서 1호 해당 사업장이었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이었던 삼표산업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인 1조 안전 수칙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관련해서도 가서 2인 1조가 실제로 시행되었느냐 안 했느냐를 보기보다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니라고 지문이 다 다를 정도로 그 서류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용노동부가 적용을 하고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장 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취지를 이렇게 훼손하고 또 허점을 악용하려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용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서는 이 법이 가져가려고 하는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노동자들의 안전 그리고 산업재해 추방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봐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을 준수하고 적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의 태도의 변화가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아까 잠깐 그 통계 자료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질병 사망 포함해서 1,14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라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사망자가 생기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 현장에서 우리 국내에서 일하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해야 될 사람들이 죽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한 해 2,000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전쟁이죠, 뭐.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부터 장관들, 정치인들이 이 심각함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는 오히려 이 법의 허점,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을 제외시켰고 또 50억 미만의 그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현장에는 또 적용을 제외하고 있었던. 근데 그 부분이 그런 사업장이 그런 기업이 더 재해 발생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시켰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허점을 메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 법의 허점을 더 넓히려고 하는 거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없애고 형사벌은 없애고 오히려 그냥 벌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하며 또 실질적인 지배사업주가 아니라 그냥 이른바 매품팔이 사장, 바지 사장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대신 받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방식도 시행령에서 논의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경제 논리로서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법이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 지켜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안전준수 요구사항을 다 지켰으면 사업주가 처벌되질 않습니다.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조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일부 경제단체에서와 보수 언론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법을 더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더 담장을 높여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저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여수국가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석유 물질을 담은 대형 탱크가 폭발하면서 강한 화염과 함께 주변 탱크로 불이 옮겨 붙은 건데요. 당시 폭발의 충격으로 탱크 위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튕겨나가면서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한 공장. 지진이라도 난 듯 CCTV가 세차게 흔들리더니 엄청난 모래먼지가 화면을 뒤덮습니다. 열 교환기 정비를 마치고 기밀 테스트를 하던 중 덮개가 이탈해 폭발한 건데요. 당시 1톤짜리 대형 철제 덮개가 튕겨나와 작업자들을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여수산단 산재 사고. 실제로 1970년부터 사고로 인해 3,469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는 138명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사상자 수는 37명에 달하는데요. 사고 유형으로는 끼임, 추락 등 산업재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산단 특성상 철강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다 보니 한번 사고가 나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고나 다름없는데요. 연이은 사고에 산단 주변 시민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인해서 폭발물의 파편이 시민들의 생활 거주지까지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각종 개수가 누출되었을 때 광범위하게 그냥 급속도로 퍼지는 거거든요. 과거에 인도의 보팔 시 참사 같은 위험, 독극물 이런 부분이 취급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어 있는 것이죠. 가스 누출부터 화재, 폭발까지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수산단 안전사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만 봐도 사고의 위험성이 정말 한눈에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번 달에만 3건이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네. 올해로 좀 기준을 늘려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10건의 그 사고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2월 달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2월 달에 여천 NCC 열교환기 폭발 사고 이후로 10건의 사고가 있어서 5분이 사망하시고 여러 분이 이제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사고가 올해 일어난 사고만 지금 10건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고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줄지 않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네. 이렇게 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후화된 설비, 그다음에 뭐 공사기간 단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화학물질 관리법상으로도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약간 줄다가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확산이 되고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그 사고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스가 누출이 돼서 여러분의 노동자들이 누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좀 특징적인 거는 화학 사고의 유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0건 안에. 화재 폭발 누출, 운송 차량, 연구실 사고, 추락 사고까지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좀 장비가 오래돼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사기간 단축에 의해서 이제 노후 설비가 있어요. 이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전국의 화학 설비를 이제 2015년도 정도에 그 정부가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20년 이상 된 그 설비가 3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중 한 그만큼 대는 20년 이상 가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여수에서 2013년도에 암모니아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노후화된 그러면서 이제 노후 설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저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유지 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노후 설비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죠. 제때 교체하고 제때 점검하면 되는데 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회사는 이윤을 이유로 제때 그 주기에 교체를 안 하고 교체를 하더라도 기존 것보다 싼 걸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노후화는 빨리 되고 점검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모든 산업재해가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또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사실 여수산단에서의 사고는 특별히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요? 이게 이제 그 뭐 수직 계열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유를 갖고 와서 중류탑에서 끓이면서 그 온도점에 따라서 제품과 원료를 생산하는 공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출이나 화재가 있었을 때 연쇄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대형 폭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약고라고 불리는 것이죠. 석유화학공단. 네. 예. 이렇게 뭐 한 번만 발생한다고 해도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명에 정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해가 바뀌어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여수산단 사고. 끔찍한 피해가 되풀이되는 여러 원인들 중 하나로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제기됩니다. 여수산단이 이제 55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시설도 노후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산단을 이어오면서 사고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이 그 시간만큼 좀 켜켜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현장의 안전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안전교육과 관리를 책임질 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업계 관행도 지적되는데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시키다 보니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산업시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데요. 복잡한 하청 구조를 거치다 보면 전체 이윤이 줄어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근로자들만 촉박한 기한에 쫓겨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용 절감 목적도 있는데 하도급을 하게 되면 하청업체라는 그런 완충막을 통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또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안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욱 위험해지고 열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에게 이제 산재 위험이 좀 고스란히 전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방금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뭐 단 한 가지로 좀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거미줄처럼 좀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좀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4가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가장 근본적인 건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래서 이제 제정이 됐던 것인데 이윤을 위해 이제 그 안전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경영 책임자의 인식의 전환 이것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금방 VCR에서 나온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공사를 다단계 하도급 막 가다 보면은 뭐 몇백만 원에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건설 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계상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딴 데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책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전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노동자의 이 안전이나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좀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관련해서 현장의 인력 부족도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력 문제는 요번 아까 말씀드렸던 2월 달에 있었던 여천 NCC 폭발 사고 때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전부터 이제 이 인력 부족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면서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난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노사 공동 안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인력 충원을 합의하고 인력 충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도 8년 전에 났던 대림 참사 때 안전관리자 한 분이 이런 일을 할 때는
화기 작업 허가서라는 거를 발부하고 네. 가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근데 한 분의 안전관리자가 10장의 작업 허가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네. 이슈가 됐었고 처벌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인 1 작업 허가서, 그래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알아보니까 좀 줄긴 줄었는데 아직도 1인 1 작업 허가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더 충원해서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데 작년 2.1 산업 폭발 사고도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2.1 산업 폭발 사고 이후에 이제 이 여천 NCC 대형 폭발 사고가 났던 건데 현장에서 숨진 그 세 분의 노동자분들 하청업체였습니다. 이제 여천 NCC 사업장에서도 우리 건설 플랜트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거죠. 교육이 작업을 좀 하면서. 부족했다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천 NCC 대림 참사 때도 그랬고 여천 NCC 대림 참사 이후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건설 플랜트 노동자분들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사고가 났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화학물질 정보를 작업하기 전에 건설 플랜트 하청업체 분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에 2.1 산업은 또 똑같이 모르는 상태에서 공정을 제대로 모르시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당시에 가연 물질이 비워져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작업 허가서만 믿고 용접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가스 탱크에 폭탄을 들고 간 꼴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네네. 또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안전사고가 나타날 때마다 저희가 좀 막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들은 좀 은폐하기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화재로 8명의 인명피해를 낸 여수산단 내 한 공장. 사고 당시 소방본부에 화재 신고를 하지 않아 상황이 전파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요. 소방기본법 19조의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당시 소방과 환경당국에 신고를 누락해 자체 수습으로 은폐하려 했던 다른 업체. 심지어 유독가스 누출은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 6배에 이르는 유독가스가 누출되었다는 사실이 후에 밝혀졌는데요. 사실 기업들의 은폐와 조작 의혹은 무려 20년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자기네들이 먼저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고가 났으면 빨리 신고를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의 대부분의 이런 가스 누출 사고들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대로 묻혀진다는 거예요. 2019년 4월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1급 발암물질과 맹독성 가스 측정값을 조작. 불법적으로 배출한 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는 민관이 협력해 위험을 관리하는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데요.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지체되고 있고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못하고 있고 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위험 요인이 있다면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불필요한 오해나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산단의 기업들이 그런 태도들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해결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사이 죄 없는 누군가는 목숨을 담보로 오늘도 그저 묵묵히 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수산단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노후 국가산단 관리특별법을 발의한 김회재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국회 일정상 생방송 연결이 어려워서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혜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어떤 법안인가요? 예,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은 말 그대로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히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번 법안을 발의하셨을까요? 노후화된 산단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법체계에서는 20년 된 이상 산단을 노후화된 산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오래된 산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산단 대개조라든지 스마트 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고는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그 진행되는 와중에 워낙 많은 중대사고들이 발생하고 또 그 사고의 빈도수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산단을 대개조하고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산단 내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국가 산단의 안전 문제, 지속 가능성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 내용 중에 들어가 보면은 국가가 이 시스템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 조항도 규정을 해서 무엇보다도 이 노후화된 국가 산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 지원을 좀 집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단 대개조가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도 국가 산단의 안전이라든지 지속 가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산단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건지 여부도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특별법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은 노후화된 국가산단, 특히 40년, 50년 된 오래된 국가산단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사고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방안도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너무나 잦은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만 해도 작년 연말부터 몇 차례 큰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가스 누출이라든지 폭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0월 19일에는 행안부 장관도 여수 국가산단을 안전점검을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회의를 하고 11월이면은 지금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내년 예산에는 이 산단 안전 부분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국가 각 부처에서 좀 종합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지자체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공동 대처를 해 나가면은 이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좋은 또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김혜재 의원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노후산단 특별법 추진 재정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노후설비 특별법을 지난달에 발의를 했습니다. 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제 지금 김혜재 의원 특별법보다는 구체적인 안을 좀 넣어서 실제 이제 노후 설비를 규정을 하고 아직 저희는 노후 설비가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노후 설비를 규정하고 그 노후 설비를 기업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윤이 들어가니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 지자체가 제대로 그 돈을 쓰고 있는지 노후 설비를 제대로 개선하고 하고 있는지를 정부 지자체가 나서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모든 내용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그런 패턴으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에 배출저감 대조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주가 화학물질의 배출하는 양을 공개하고 5년간 매년 얼마씩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를 계획서를 내요. 그럼 그 계획서를 지자체가 받아가지고 지역 시민에게 공개하고 매년 사업주가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 점검을 지자체가 노사민관을 꾸려서 직접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그 패턴을 이 노후 설비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의 사례는 이미 서산도 똑같이 석유화학공단이잖아요. 거기서 있었어요. 서산에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대산 4사 큰 대기업이 5년간 8,070억 원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러면 8,07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서산시가 나서가지고 그러면은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만들겠다. 시민단체, 노동조합, 뭐 기관 다 같이 해가지고 19명으로 8,070억 원이 매년 어디에 쓰이는지를 검증하는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 객관성과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 안전이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했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지금 서산에서 실제 실행되고 있는 그 사례를 특별법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평균 4시간에 1명꼴로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공화국 대한민국. 더 이상 삶의 현장인 일터가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쏟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